홍타이지는 평생 형제와 사촌, 심지어 아버지인 누르하치에게도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재능과 끝없는 야망을 모두 가진 홍타이지를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누르하치가 죽고 난 후 실제로 홍타이지는 버일러들 중에서 칸으로 선출되었는데 홍타이지가 이미 수년간 일족들을 교묘하게 조종해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한편 누르하치를 이긴 영원성 전투는 명나라 입장에서는 기적같은 승리였습니다. 명나라 조정의 실권자였던 황간 위충현은 이때만큼은 원숭안의 대승을 기뻐하고 원숭안을 요소 방어의 총책임자로 승진시켰습니다. 원숭안은 누르하치의 사망 소식을 듣고 사자를 파견하여 조문한다는 명분으로 후금 정세를 살펴봅니다. 원숭안이 영원성에서 누르하치를 좌절시켰고 간접적으로 누르하치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홍타이지는 원숭안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었지만 홍타이지는 분노를 숨기고 생각을 달리해 명나라 조정이 자신을 대신해서 원숭안을 제거하도록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홍타이지는 영리하게 편지로 원숭안과의 휴전을 제안합니다. 1627년 홍타이지는 칸에 오르자마자 원숭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두 나라가 서로 군대를 일으킨 이유는 본래 요동에 머물던 명나라 관료들이 자기들의 황제를 하느님처럼 높고 웅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칸은 독립적인 지위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모욕과 경멸을 견딜 수 없던 우리는 군대를 일으켜 너희와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하늘의 우리 처지를 호소했다. 하늘은 사실 공평하고 또 국가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쟁점이 정의로운지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하늘은 우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홍타이지와 원숭안 사이에 여러 번 사자가 왕복하게 되는데 이는 홍타이지와 원숭안 둘 다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숭안이 조정의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때의 일이 훗날 원숭안이 명나라를 배신하고 후금과 내통했다는 증거로 제시되게 됩니다. 홍타이지는 조선 왕조가 자신의 종주권을 인정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조선과의 군사적 대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따라서 양쪽을 상대로 전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1627년 후금금 산마는 전원 광해군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을 걸고 지난 전투에서 항복한 조선인을 길잡이 삼아 조선을 침공합니다. 조선에서는 장만을 도원수 삼아 평양 등지에서 최선을 다해 싸웠으나 후금금에게 패하면서 개성까지 후퇴하였고 인조를 포함한 신하들은 강화도로 피했습니다. 후금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3만이라는 작은 병력으로 침략해왔기 때문에 내부 고립의 위험이 있어서 명나라 연호 1000개를 쓰지 말 것, 왕자를 인질로 보낼 것, 양국은 형제국으로 정할 것 등의 조건을 화의로 맺고 후금군은 철수했습니다. 홍타이지는 조선을 치기 전에 원숭안에게 휴전을 제안했기 때문에 원숭안은 자신이 만리장성의 동쪽에서 후금을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있다고 명조정에 알렸는데 3달 만에 홍타이지가 대군을 이끌고 요하를 건너 공격해오면서 명조정에서 원숭안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홍타이지로서는 아버지 누르하치의 원수를 갖고 새로 즉위한 군주로서의 위엄을 보이기 위한 전투였지만 여기서 홍타이지는 체면을 제대로 구기게 됩니다. 영원성을 공격하기 전에 공격한 금주성을 간단하게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홍타이지는 14일간이나 금주성을 포위 공격하고도 함락이 되지 않자 방향을 돌려 원숭안이 지키던 영원성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영원성의 방어력은 금주성을 뛰어넘었고 홍타이지가 평생 동안 일관되게 보여주었던 뛰어난 지략과 판단력이 이때만은 작동하지 않은 듯 금주성과 영원성 사이를 우왕좌왕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군사를 물려 후퇴합니다. 누르하치도 홍타이지도 모두 빼어난 인물들이었는데 원숭안은 이런 영웅 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엄청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이때 홍타이지는 원숭안이 살아있는 한 요서 방어선의 돌파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명나라는 황간 위충현에게 모든 정사를 맡겨버린 청계자가 죽고 동생 숭정제가 즉위했습니다. 숭정제의 한마디로 역사상 황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위충현이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위충현의 세력들도 제거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똥이 어이없게 원숭안에게 튀는데 원숭안은 위충현의 지원을 받은 점 때문에
위충현의 일당으로 몰려서 해임된 후에 조정으로 소환됩니다. 하지만 명나라의 가장 큰 위협이 후금이고 이를 막아낼 적임자로 원숭안 이상의 인물이 없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여러 신하들의 청원으로 1628년 다시 요소방어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게다가 휘하의 모든 장병을 보고 없이 주살해도 좋다는 특권과 이를 상징하는 상방복원까지 하사받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원숭아는 1629년 수군 자도독 모문용에게 군사 문제로 의논할 일이 있으니 쌍도에서 만나자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모문용은 당시 압록강 근처 가도에 주둔하며 자신에게 맡겨주면 요동 전 지역을 수복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던 인물로 조금 재주가 있었지만 사람됨이 좋지 못했습니다. 요동에서 후금에 패하고 조선 우주군으로 들어가 광해군과 인조를 압박하며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리고 다녔으며 명나라 조정에는 후금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한다고 말하며 막대한 군사비를 타먹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평안도 해안을 약탈하고 후금을 상대로 조정에서 금지한 물품을 팔아먹는 등 해적이나 밀수꾼 두목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강한 함대와 수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원숭안과 마찬가지로 휘하의 소하들을 보고 없이 주살할 수 있는 상방보검을 하사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후금이나 원숭안도 쉽게 여길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모문용은 갑자기 원숭안이 자신을 소환하자 두려움을 느꼈는데 군사 일을 의논하자고 소환하는데 불응할 수는 없어 28,000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쌍도로 갑니다. 원숭안과 모문용의 술자리가 깊어가자 원숭안은 모문용에게 은근히 은퇴를 종용했습니다. 모문용은 요동의 위급함이 남아있어 은퇴할 수 없다고 은퇴를 거절하며 이때 요동이 안정되면 조선을 기습하여 차지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문용이 조선을 얼마나 만만한 먹잇감으로 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원숭안은 비밀리에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하며 산꼭대기에 설치해둔 장막으로 모문용을 데려간 후 갑자기 부하들에게 모문용을 포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장수가 외부에 있을 때는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하였고 있지도 않은 승전 사실을 조작해 허위로 보고하여 감히 황제 폐하를 속였으며 사사로이 시장을 열어 오랑캐와 내통하였고 상선을 약탈하는 등 노략질을 일삼았으며 조선 백성들을 마구 죽여 이웃나라에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수만 석의 곡식을 받아가면서도 한 뼘의 땅도 되찾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매우 크다. 너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을 살려둬서 무엇에 쓰겠느냐. 이렇게 원숭아는 12가지의 죄를 거론하며 모문용을 질책하고 처형했습니다. 원숭아는 모문용을 참한 후 조선 인조에게 모문용이 가도에 수년 동안 있으면서 실로 국왕의 덕분으로 호사를 누렸는데 탐욕스러운 성품으로 인해 조선에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명나라에 수치를 끼쳤으니 황제 폐하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모문용을 제거했습니다. 모문용이 처형되자 모문용의 부하들이 바로 달아나 후금에 붙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모두 원숭안에 의해 재배치되었고 원숭안이 살아있는 동안의 이들은 감히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원숭안이 죽고 나자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곧 배반하여 해적이 되거나 나라를 세우고서 왕을 자칭하다가 명나라가 본격적으로 진압을 시작하자 군사를 거느리고 후금에 투항합니다. 어쨌든 원숭안이 이렇게 모문용 주살에는 성공했지만 이건 상당한 월권행위였습니다. 원숭안이 모문용을 주살했다는 보고를 받은 숭정제는 거의 기절할 만큼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문용의 악명은 이미 이전부터 조정에 보고되고 있었고 원숭안이 없으면 요서방이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문용 주살건은 원숭안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큰 사건이 잠시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원숭안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순간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한편 원숭안에게 패하고 돌아온 홍타이지는 원숭안이 지키는 요서 방어선의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중대한 방향 전환을 합니다. 일단 명나라 침공 방향에 변경이 있었는데 홍타이지가 선택한 경로로는 원숭안이 지키는 요서 일대를 우회하여 몽골 지역을 거쳐 중국 북부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후금은 여러 번의 전쟁과 혼인을 통한 회유 등으로 몽골족을 완전히 포섭했습니다. 홍타이지는 사촌 아우에게 영원, 금주 등을 공격하게 하여
원숭안을 요소에 묶어두고 10만 대군을 이끌고 몽골을 통해 중국 북부에 진입해 초토화시키고 명나라 수대인 북경 코하까지 진격했습니다. 홍타이지는 전쟁 목적을 기존의 정복 전쟁이 아닌 물자 획득에 두면서 요동으로 끌고 돌아갈 엄청난 수의 사람과 가축을 모았습니다. 명나라 조정에서는 원숭안이 지키는 요소 방어선에 막혀 산해관 안으로 들어오는 건 꿈도 못 꿀 후금군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단 말인가 라며 원숭안이 길을 내주어 후금의 오랑캐들이 침공할 수 있었다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엄당은 모문룡을 죽인 정적인 동시에 해마다 모문룡이 보내온 막대한 뇌물을 차단한 원숭안을 황제가 탓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원숭안은 북경 침공 소식을 듣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급히 모아 북경으로 달려와 후금과 10차례 이상 싸우며 결국 이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원숭안이 수성전만이 아니라 야전에서도 충분히 유능하고 다수의 적과 평지에 싸우는 것도 회피하지 않을 정도로 용감하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원숭안은 병사들이 오랜 행군과 전투로 지쳐 있으니 성 안으로 들어가 휴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지만 원숭안을 의심하고 있던 황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원숭안은 북경이 차가운 겨울 날씨임에도 성 밖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원숭안은 계속해서 후금군을 격파하는데 평지의 싸움에서도 원숭안을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북경 함락이 목적이 아니었는지 홍타이지는 군사를 남해자라는 곳까지 철수시키고 약탈을 이어갔습니다. 홍타이지는 후금의 최대 약점인 인구 부족과 물자 부족을 충분히 확보했는데 병사 한 명당 우마 한 마리씩이 돌아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홍타이지는 방광개를 사용하기로 하고 포로로 잡힌 궁중의 환관 2사람을 이용해 원숭안과 홍타이지 사이에 이미 북경을 같이 취하기로 약속했으니 북경은 곧 함락될 것이라는 내용을 듣도록 만들고 명나라 조정의 평화를 제의하면서 2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어설픈 속임수는 숭정제가 평생토록 보여준 지독한 의심증과 명나라 조정의 고질적인 당쟁으로 인해 쉽게 통했고 원숭안은 최후를 맞게 됩니다. 숭정제는 홍타이지가 물러가지 않고 북경 조금 아래쪽에 주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숭안에게 상의할 것이 있다고 불러 감옥에 툭 시켜버립니다. 손승종은 적이 성 아래에 와 있는 상황에서 원숭안을 죽이는 것은 스스로 장성을 무너뜨리는 일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숭정제는 임금을 속인 죄와 모반의 죄로 원숭안의 처형을 명합니다. 명나라 마지막 희망이었던 원숭안은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홍타이지는 가장 큰 약점이었던 물자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토록 바라던 홍위포 제작 기술자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원숭안의 아들은 후금으로 도망쳐서 항군 8기에 소속되어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후금은 이후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병자호란 이후 조선마저 명나라를 사실상 버리게 되고 청나라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청나라는 원숭안이 없는 요소 방어선을 공략해서 차례로 무너뜨리고 명나라의 방어선은 산해관까지 후퇴합니다. 원숭안의 억울한 죽음을 명한 숭정제는 반란군 이자성의 군대가 북경을 점령하자 다른 신하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단 한 명의 환관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무하게 자결했습니다. 요소 방어선 붕괴 후 산해관은 오삼계의 지휘하에 청나라의 군을 막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지만 이자성에 의해 명이 망하자 오삼계는 군사를 거느리고 청에 투항했습니다. 명나라는 원숭안이 죽고 난 후 14년이나 더 유지되었지만 청나라가 아니라 이자성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1952년 베이징시가 도시정비 차원에서 원숭안의 묘를 외곽으로 옮기려 할 때 마오쩌둥이 원숭안을 민족 영웅으로 평가하며 원숭안의 묘를 보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원숭안의 묘는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한테 완전히 망가져서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